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3년간 67명을 살해하고 23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던 중국 역사상 최악의, 그리고 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인데요. 이 연쇄살인범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골 마을에 있는 외딴 집들을 방문을 찾아가서요, 침입을 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는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은 도끼, 망치 혹은 삽 등 농가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농기구들을 살해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검거된 이후에 경찰에서는 이 연쇄살인의 동기를 범인이 돈도 훔치고 또 여성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돈과 성욕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심리학적으로 또 프로파일링 분석을 해보면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살인을 통해서 얻는 범죄적인 쾌감, 살인을 했을 때 느끼는 자신이 강하고 우월하다라는 그런 만족감, 우월감, 이런 이상심리 욕구가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연쇄살인마, 중국 또 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는 괴물살인범, 몬스터 킬러로 불리는 양신하이입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4명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테드 번디, 그리고 해롤드 쉬프먼, 맨슨 패밀리 모두가 미국이나 영국 또 러시아 등의 백인 남성들이죠. 연쇄살인범들이 이 백인 남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양신하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살인들, 개인적 살인이라고 하죠. 그 개인적 살인은 원한이나 금품, 이런 감정 동기 혹은 이익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연쇄살인은 살인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동기보다는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사회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쇄살인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신하이를 통해서 세계 2강 국가로 발돋움한 중국, G2라고 하죠. 그 중국의 아픈 또 어두운 속사를, 그 측면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 그런 그 연쇄살인범 양신하이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세계 연쇄살인 시리즈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죠. 우리 사회를 돌아보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우리와 가깝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은 중국의 연쇄살인범을 이제는 다룰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5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양신하이는 1968년생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요. 6명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관심이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보호, 보살핌 잘 못 받았어요. 학교에 가서도 역시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학교에 내야 할 그런 비용도 잘 못 냈죠. 그렇게 어쨌든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다가 17살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우리는 이 나라로 치자면 고등학교죠.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면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탄광이라든지 각 그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고 적응을 잘 못하죠. 그러다가 뭐 그렇게 일을 계속 그만두니까 돈을 잘 못 벌게 되고요. 절도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계형 절도범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검거가 돼요.
1988년 이제 20살 되던 해부터 절도 행각이 자꾸 발각돼서 검거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3년간의 노동교화소 복역형을 받게 됩니다. 산시성, 허베이성 등에서 절도한 행각들이 다 밝혀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91년까지 3년간 노동교화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한 이후에 역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1996년에 허난성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을 하고 1999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어떤 잡범, 좀도둑, 그리고 성폭행범, 이런 그 범죄 경력이 계속 쌓여 나가다가 1999년 교도소 출소 이후에 이제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휘성, 허베이성, 허난성, 산둥성 이런 여러 중국의 그 성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산둥성 같은 곳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넓은 곳이죠. 허난성, 허베이성, 안휘성 엄청나게 넓은 지역들입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연쇄살인 행각을 벌이는 것이 양신하이의 범행 특성인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신하이의 그 범행 수법은요, 외진 농촌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간에 아무 집이나 이 외진 농촌 마을은 뭐 문이 잘 잠겨져 있지도 않고 보안 조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농가에 널려 있는 도끼나 망치나 삽 이런 걸 들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마구 공격을 해서 살해하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살해하는 형태죠. 그리고 만약 여성이 발견되면 그 여성을 삽이나 도끼나 망치로 공격하기 전에 성폭행하기도 하고, 공격을 해서 피투성해야 되는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마구잡이 잔혹한 범행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양신아이가 이렇게 3년간 전혀 검거되지 않은 채 연쇄살인을 계속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범행의 특성은 우선 여행성, 여러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번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인상착의를 경찰에 진술할 때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그 효과가 난 거죠. 그리고 신발을 자기 발치수보다 더 큰 거를 일부러 신고 범행을 했어요. 매번 다른 신발을. 그래서 초기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조기에 검거되지 않은 채 3년간 연쇄살인 범행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가 3년째 연쇄살인 행각을 이어가던 2002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시 그가 계속 범행을 저지르던 같은 패턴으로 한 농가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그 안에 있던 세 가족, 아빠, 6살 어린 딸, 그리고 임신 해 있던 만삭의 엄마, 이 세 식구였거든요. 아빠를 살해하고 6살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임신한 엄마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구 또 삽으로 내리쳐서 머리에 엄청난 이제 중상해를 입죠. 양신아이는 아마도 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 엄마는 병원으로 후송이 되죠. 이렇게 해서 생존한 피해자 여성이 양신하이의 인상착의를 진술을 하고요. 그의 범죄 수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수거한 양신아이가 남긴 체액이 있잖아요. 성폭행을 했으니까 그 체액에서 DNA가 추출이 됩니다. 2002년 중국 DNA 수사기법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계 4개의 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죠. 성 하나의 크기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동일범의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각각 그 현장에서 확보한 DNA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공안, 중국의 공안, 경찰이죠. 이들의 DNA를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집니다. DNA가 있고 인상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3년 11월 3일 이때까지도 이 연쇄살인범을 찾기 위한 공개 수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허베이성의 캉조우시에 있는 한 유흥가 일대에서 공안, 중국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우리 경찰 용어로 거수자라고 해요. 거동수상자. 뭔가 쟤 뭐야? 혹시 범죄 저지른 거 아닌가? 라고 의심 가는 사람을 경찰이 불신검문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보시오. 그리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신분 좀 봅시다. 뭐 하는 길이요? 뭘 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잘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해가요.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그리고 왜 배회 중이었느냐? 뭘 하려고 했느냐? 근데 신문 조사를 하는 중에 DNA 채취를 하고 그리고 이 수배되어 있는 그 수배범들의 DNA와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지문도 채취해서 조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양신하이의 그 모양, 이 양신하이가요, 키가 작아요. 158cm 정도이고요. 아주 왜소한 체격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이런 특이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개 수배 전단지, 몽타주 이런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 경찰관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조사 분석을 하고 수배를 하고 이 과정에 양신아이가 DNA 결과가 오기 전에 지문 조회 결과가 오기 전에 범행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살인범이란 것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양신아이의 자백과 현장의 DNA와 양신아이의 DNA 또 지문 이런 과학수사 증거와의 일치들이 모두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양신아이 스스로가 65건의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23건의 성폭행 모두를 자백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범행 현장에서의 그 DNA와 양신하이의 DNA가 일치한 것뿐만 아니라 양신하이가요, 이 연쇄살인범이 HIV,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그 양신하이의 진술에 따르면 아마도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감염된 것 같다. 그런데 양신하이는 연쇄살인만이 아니라 성매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서 감염됐다는 양신아이의 주장은 꼭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하십니까? 세계 연쇄살인 시리즈 쭉 말씀드릴 때 테드 번디가 검거된 과정. 테드 번디가 검거된 과정은 경찰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검문 검색 과정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테드 번디인지 몰랐고 연쇄살인범인지 몰랐고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stop and frisk, stop and search 정차시키고 신분증, 면허증, 그리고 차량 등록증, 그리고 차량 내 수색 이걸 하는 와중에 차 안에서 삽이라든지 줄이라든지 결박도구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임의동행하고 조사하고 이러다가 이제 검거가 된 거잖아요. 이번 양신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프로파일링도 있고 강력 형사의 수사라든지 아주 그 과학적인 수사 기법도 많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일상적인 순찰과 검문 검색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유영철 같은 경우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1000만 명 정도였어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수도권 내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성은 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로부터 쭉쭉쭉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유영철이라는 특정한 인간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유영철은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묻은 혈흔, 혹은 범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범행 도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검문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한다면 그로부터 그가 연쇄살인범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유영철이 사우나 내에서의 절도 혐의로 파출소에 검거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정상적인 일상적인 경찰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유영철은 도주하게 되죠. 양신하의 검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평상시의 일상적인 순찰과 검문 검색 업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형 제도가 현재까지 운용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미국과 함께. 양신하이 67명, 67명을 연쇄살해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 당했겠죠. 23건의 성폭행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4개 이상의 성에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의 고향 허난성 루오허시의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004년 2월 1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3일, 2주도 안 돼서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총이 맞아서 죽었죠. 양신하이가 사형 집행이 되고 나서 중국의 CCTV라든지 그 관영 언론들, 공식 언론들이죠. 어떻게 양신하이를 규정했냐면 중국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최악의 괴물 연쇄 살인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세계 연쇄살인 그동안 4명의 또 4명과 집단이죠. 그 연쇄살인범들이 왜 악마되었는지를 기본적으로 4가지 이유를 각각의 살인범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들리 칵테일, 아주 최악의 치명적인 조합이 만났을 때 이들이 괴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화약 설명도 드렸고요. 화약만 있으면 터지지 않죠. 근데 화약에다가 뇌관이 꽂히고 그래도 안 터지죠. 이 뇌관에 격발 혹은 점화가 되었을 때 펑, 쾅 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화약은 인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라는 괴물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고 인격의 어떤 보통성, 일상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인격 장애 무척 많아요.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보니까요. 빈부격차 심하죠. 불공정 늘 있죠. 불의, 불법, 불합리, 억울한 일들 늘 발생을 하죠. 가정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이런 우리 사회 모순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격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인격 장애까지 이르느냐 아니냐 나눌 뿐인 거죠. 그런데 연쇄살인마가 될 정도의 인격 장애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정도 뭐 양극성 인격 장애, 연극성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양신하이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뇌관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패, 좌절,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무시, 모욕, 혹은 거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뇌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연쇄살인마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 딱 트리거링 이펙트라고 하죠. 격발.
촉발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요인, 그건 개인의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죠. 자기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네 번째 요인이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책임을 묻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양신하이에게 있는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이 부분은 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반사회성 인식인지 또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징표가 뭐냐면 양신아이가 나중에 연쇄살인을 자백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뭐 죽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뭐 사연이 있는지 전혀 자기는 개의치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다. 상관도 없다.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남이 어떤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참혹한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세상 나는 사회가 뭐 어떤지 내가 그 사회 일부가 되어야 될지 이거 관심도 없다. 난 사회 일부가 되고 싶지도 않다. 세상 나하고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식과 인격의 아주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진술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양신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나? 만약 그랬다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양신아이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태어난 상황과 환경을 좀 보면요. 대단히 가난한 중국의 농촌 마을, 허난성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요. 부모는 전혀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여력도 없었죠. 공산주의 국가라서 학교는 다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학교는 다 다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뭐 급식을 위해서든 이게 내야 되는 비용들이 있나 봐요, 중국도. 그런데 양신아이는 워낙 뭐 집이 가난해서 한 번도 뭘 가져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먹는 거 역시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데 양신아이는 가져갈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식사 시간도 거의 굶고 넘어가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양신아이를 비웃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의해서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요. 성인이 된 양신아이의 키는 158cm였습니다.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죠. 그런 와중에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양신아이는 상당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아주 명민하고 IQ가 뭐 상당히 높았다. 이게 주변 진술이에요. 공식적인 IQ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양신아이에게는 더 분노와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합니다. 돈을 벌겠다면서 여기저기 다니죠. 허난성 장저우에 있는 탄광에 갔는데 거기 뭐 형이 있었다고 해요.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견디질 못합니다. 주로 이런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의 특징이죠. 오랜 시간 지루한 일을 해내지 못해요. 힘든 것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옮겨 다니고요. 직장에서 갑자기 무단이탈하고 잠적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범죄자가 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연쇄살인범들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청소년기부터 좀도둑 또는 폭력 이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년 사법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만약에 소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그래도 양신아이가 괴물이나 악마가 되지 않도록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1990년대 중국 허난성에는 그러한 소년 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죠. 그래서 노동교화소로 보냅니다. 인간이 되어라, 일하고 뭐 이런 거죠. 힘들게 노동을 해서 3년간의 노동교화는 양신하이를 교화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는 아예 범죄적인 그 삶, 크리미널 커리어라고 하죠. 범죄적 경력 범죄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것이 양신하이가 악마가 된 첫 번째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형성된 과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